네, 이 시각 K스탁 오늘 두 분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슈 저희 그렇게 뽑았습니다. 돈 잘 돌고 중수혜주 사세요 이렇게 뽑아놨는데 어쨌든 간 뭐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됐다 그러면 좀 움직이고 오늘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이기택 멘토부터 좀 얘기하실까요? 예,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이라 사실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없죠. 어떤 스토리대로 어떤 시계열을 가지고 어떻게 리오프닝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다리를 불살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정책만 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계열에 맞춰서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진통제가 없다, 해열제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뭐 진단 키트 뭐 그런 것들이 품귀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무엇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행주, 뭐 카지노 관련주,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주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우리도 겪었듯이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고 오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차이나 플레이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거기다 임플란트, 뭐 한알령 해제까지 된다라고 하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혜주, 그러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까지 뭐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 옥석가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옥석가리기가 조금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오늘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중국이 열리게 되면 과연 코로나 이전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우려 섞인 말도 있었는데 이제 흐름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바꿀 흐름이 좀 엔터주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면이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러면 내년에 엔터주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실제로 콘서트만으로도 영업이익이 25% 정도 지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터주가 중국에서 살아난다 그러면은 예전에 화장품도 2015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뭐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등도 결국엔 연예인이나 이런 가수, 모델, 배우와 같은 광고 모델의 영향에 따라서 실제로 화장품 매출도 덩달아 상승했던 흐름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그 엔터주 관련들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추후에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덩달아 화장품이나 이제 엔터주가 조금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민은 그래, 지금은 이렇게 중국주가 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해서 갈 만한 테마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생각할 텐데 근데 또 이제 시장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 보시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확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테마라는 리오프닝 테마라는 게 혹시나 내년에 진짜 중국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진짜 몇몇 테마는 그냥 훅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중에서도 좀 나는 이거는 좀 흐름이 좀 강하게 갈 것 같아라고 보이시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화장품 중에서 LG 생활건강 같은 네.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그때 중국 관련해서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났던 게 면세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흐름이 1분기, 2분기 계속 안 좋았었고 그 당시 LG 생활건강이 실적 발표 후에 10% 정도 이상 이제 하락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만약에 내년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고 만약에 면세 쪽이나 이런 중국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다 그러게 되면 실제로 YOY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물론 올 한 해 동안 했던 것이 뭐 이니스프리어 같은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점포를 축소하는 이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어들고 그걸 고가에 대한 제품들이 만약 올해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그러게 되면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근데 이제 뭐 분석하시는 분들
화장품 관련해서는 중국의 자체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컸고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이든 국내 화장품 업체 중국 비중 줄이고 최대한 미국이나 뭐 북미 이쪽으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줄여놓은 거라면 중국이 열리는 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관련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그나마 이거는 잘하면 훅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한알령 해제 이전에 저희가 추억했던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10배에서 100배 나는 종목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6년 전에 시세를 끝쳤지만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중국 하면 화장품이 대표적인 업종이 될 텐데요. 지금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땐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 봉쇄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싸진 임플란트 쪽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치과 다녔던 분들과 그리고 노이즈가 계속 있었던 쪽에서 성장성을 갖고 오는 임플란트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몇몇 종목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콜마 B&H 같은 종목이 중국의 수혜를 받는 몇몇 안 되는 숨어있는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건기식 쪽이 그나마 이제 들어오른 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건기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돼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건기식 쪽도 좀 들여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중국 관련 얘기로 하고 있지만 증권가들에서는 1월 달, 그러니까 연초에 좀 관심 가져볼 종목, 뭐 섹터 이런 것들을 꼽아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벗어나서 연초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테마 또는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져라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기택 멘토 말씀 계속하시죠.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차이나 플레이는 우선적으로 꼭 포트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2년 연속해서 낙폭과대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했던 2차 전지나 그러한 종목들보다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싸진 종목들이 이제 5G, 그러니까 2023년에는 성장할 것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3분기하고 4분기 연속해서 주가의 실적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그 레벨을 보여줬던 5G 장비주가 그럴 가능성의 후보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조선주나 방산주, 그러니까 뭐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주나 방산주 기계 업종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주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센치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되면 더 이상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이 좋은 모멘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동안 낙폭과대 심했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근에 계속 웹툰 이 시장이 계속 이슈가 나왔었고 이제 결국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는 웹툰 플랫폼 쪽 뭐 라인망가나 이제 피코마 같은 일본 법인에서도 실제로 엄청난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커머스나 뭐 핀테크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은 충분히 그 정도 선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는 구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이겠죠. 이제 게임주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동안 흐름이 나왔던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오늘도 NC소프트가 TL 관련해서 프리뷰가 나왔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콘솔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그동안 PC나 모바일 쪽에 있었던 매출에서 벗어나서 더 확장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콘솔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자체 내에서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좀 개별적인 게임주 관련들 좀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게임주 언급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NH투자증권에서 이제 1월 달 관심주라고 해서 나온 보고서에 나온 정보들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셀트리온, 카카오,
뭐 환율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뽑힌 종목들이고요. 그 외에 정책 모멘텀이 있는 데는 뭐 보면 풍력주들도 있고 우주 관련 또는 이게 방산하고 관련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안정적 매출 기대. 덴티움은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고요. 뭐 파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두 분의 전문가 말씀하신 거랑 또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 1월 관심주들 보시면서 자신의 전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M&A 관련 이슈를 좀 뽑았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한화그룹이 또 STX중공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 유안타증권 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최근에 이제 또 2024년부터 M&A 할 때 50+1주 공개 의무 매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부담이 오기 전에 빨리 인수하거나 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죠. M&A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부터 좀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이기택 멘토가 하실까요?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번에도 뭐 대우조선해양 네. M&A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제주은행 관련돼서도 최근에 M&A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뭐 이제 실사를 한 거고요. 실사 이후에 계약 때까지는 노이즈가 상당히 등락폭이 클 수 있는 노이즈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실 묵은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다시 또 미팅했단다 아니면 만났단다 실사를 했단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A 관련주들은 뭐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지만 예측 불가의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 STX 중공업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이죠. 조선 기자재 업체죠. 뭐 선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터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매출액은 분기 500억 정도는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런데 뭐 유보율이라든가 뭐 부채 네. 비율을 보면 사실 뜨악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재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 한화가 결국에는 조선 기자재까지 손을 뻗으면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가의 적정 밸류 이상의 오버 밸류가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M&A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M&A가 일어나는 거지 시장에 나온 소식만 가지고 기대감이 올랐다가 또 빠지거나 이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라라는 말씀이세요. 물론 경기 침체 시기에 M&A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또 자칫 이 경기 침체 시기에 큰 돈을 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가 조금 공격적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M&A 이슈들 나오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조선 쪽은 이제 내후년이나 내년 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받았던 게 매출로 그냥 크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LNG 관련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HSD 엔진도 ST중공업 인수했다가 사실 무근으로 시장에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의 고객사가 HSD 엔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ST중공업도 이제 선박 엔진이나 이제 디젤 엔진과 같은 기자재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조선업에 진출을 하면서 다양한 다른 경쟁사까지 어느 정도 치우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하나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최근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고밸류가 나왔다는 부분에는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A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어서 M&A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데요. 수소 테마도 좀 점검을 해야죠. 내년에도 분명히 장에는 수소 관련 얘기들이 꽤 나올 테고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언제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성장이 가파르게 내년에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수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전기차는 2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였다가 현실로 다가와서 직접적으로 성장을 보여줬던 섹터가 전기차고요.
앞으로 미래차라고 하면 사실 수소가 될 텐데 수소로 관련돼서 최근에 뭐 지금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추진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거기서 수익이 날 때쯤 수소의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정책 모멘텀은 정책 모멘텀인 것이고 수소의 시세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계속 시즌에 한 번씩 나왔던 수소의 시세인데 이게 실적으로 동반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려 보인다. 앞단에 있는 현대차가 어느 정도 모델을 드랍하면서 사실 그때 센치가 꺾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몇몇 모델을 재생산하거나 연구개발을 재생산하거나 R&D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가 그럴 여력이 수소까지 끌고 갈 여력이 여러분들 투자자의 몫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내년도 당장에는 그럴 여력이 크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서 어디선가 찾아봐야 되는데 전방이 그런데 나머지 이외 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로 놓고 봤을 때 투자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차도 전기차죠.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밖에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서 가는 걸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얘기하는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쓰는 걸 이제 저희가 수소 전기차, 수소차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수소에 대한 관심은 계속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수소는 항상 이런 관련 뭐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뭐 글로벌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만 일단 주가가 움직였었고 항상 이런 차익 실현의 흐름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제 현대차가 수소 관련 전략 프로젝트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얘기할 때도 2030년이 되어야 실제로 전기차만큼 실제로 뭐 연비나 실제로 가격대나 이렇게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 만큼 네. 그만큼 좀 중장기적인 성장 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결국은 2, 3년이나 뭐 5년, 10년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수소 산업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퓨얼셀뿐만 아니라 실제로 S퓨얼셀 같은 연료용 전지 쪽에 있는 이런 사업 자체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 그런 테마나 이런 산업 네. 부분을 대비해서 워낙 이제 성장성이 조금 아직은 더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주가로 측면에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포트에 수소주는 담지 말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기택 멘토 어떻게 해요? 다른 쪽이 밸류가 찼을 때 수소를 기웃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낙폭과대여서 싼 주식이 많은데 굳이 수소까지 갈까를 놓고 봤을 때 손이 안 나가는 게 뭐 매니저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싼 종목부터 담자. 그리고 성장 있는 종목이 몇 안 되는데 내년도에 그 성장 있는 섹터만 담아도 사실은 좀 벅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장 있는 포트로 집중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 고개 끄덕이고 계시면 이화진 멘토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슈가 확 나오거나 이벤트가 나왔을 때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이게 본격적인 성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평가들이십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비슷하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전기차 충전 쪽입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는 이제 우리한테 현실이죠. 뭐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충전 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신세계 INC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러한 뉴스도 있고요. 롯데정보통신이 중앙차진가요? 지분을 71%
를 뭐 네. 일단 인수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세계하고 롯데 하면 우리나라 대형 유통점들을 갖고 있는 그룹사에서 이러한 행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이마트라든가 뭐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이 넓잖아요. 거기에 충전소를 있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포석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모객행위도 되니까 네네. 뭐 이러한 서비스가 결국에는 내년도에는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뭐 일단 기회는 한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동안에 오름폭이 많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전기차나 여타 종목들이 소재나 그런 종목들이 갈 때 되려 수소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지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념하게 봐야 될 하나의 또 섹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충전 쪽은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좀 얘기가 다르십니까?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동안 왜 충전소가 주가가 못 올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실제적으로 지금 뭐 직영 주요소라고 하죠. 그쪽에는 이미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이제 충전소를 이제 설립하고 있고 물론 다른 대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꾸준하게 충전 관련된 충전소를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과연 그런 캐파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날지에 대부분 부분도 조금 고민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차별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파워큐브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실내에서 우리가 220볼트에 대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하지만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실내에서는 충전을 못하게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화재에 대한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회사가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는 만큼은 그 정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개별주에 대한 흐름 자체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전소가 다 좋아진다고 해서 충전소 관련주들이 다 가지는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진짜 인프라죠. 충전기를 만들고 그걸 설치하는 쪽, 이쪽이 진짜 수혜인 건지 아니면 그걸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유소 운영하는 회사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인프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이기택 멘토 어떻게 보세요? 예. 조금 그러니까 두 분 다 인프라 뭐 예를 들어 충전 쪽이면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네, 뭐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시차를 두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GS그룹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롯데에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네.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그 설비 투자를 누가 받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프라, 그 충전기를 만드는 몇몇 업체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터보차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초록색 창에 쳐보시면 몇몇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앞단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터보차저를 만드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하면 원익 PN이라든가 휴맥스 같은 종목들이 앞단에서 좀 사업의 진척도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원익 PNE하고 하나 뭐 말씀하셨죠? 휴맥스. 휴맥스 이렇게 두 종목 얘기하셨고요. 우리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비상장이긴 하지만 파워큐브도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워 큐브입니까? 예, 상장? 파워큐브 상장 예정이 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20볼트에서 충전했을 때 안정적으로 그래서 위험성이 아직까지 이슈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후에 상장하게 되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종목이긴 한데 파워큐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슈 하나 더 꼽아놓은 게 있는데요. 얘기를 좀 해보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가 최근에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전선 관련해서 테마들이 좀 형성되고 하거든요.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 얘기해 주실까요? 예, 뭐 이제 전기료, 가스료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기료 하면 능동적으로 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펼쳐봤지만 마진율이
한전 자체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마진율이 개선되긴 좀 소원하다. 그러면 국내에서 비즈니스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라기보다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앞으로 인프라 투자 쪽에서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종목들 몇몇 본다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송전반, 배전반,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X 일렉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내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충분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전기 값이 비싸지고 에너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쓰느냐의 문제도 생기니까 그렇다 보면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시죠.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도 전력 시설이 다 파괴됐다라고 하면 그걸 만약에 다시 만든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까지 여기서 점검을 마치고요. 저희는 두 분과 함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텍 멘토 레이 가져오셨네요. 앞서 이제 임플란트주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 오늘 하나 더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금융 플랫폼으로 고성장할 것 쿠콘이라는 회사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쿠콘이라는 회사를 잘 모릅니다. 오늘 들어보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예, 뭐 23일 날 중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뭐 그 임플란트 관련돼서 VBP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 나왔을 때 제가 8월 달에도 사실 우리나라 국내 임플란트 업체 주가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의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사실 임플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크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임플란트 관련돼서 정부에서 직접 구매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변 확대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의 마진을 좀 줄이자라는 목적이 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관련 기자재들은 사실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다지 훼손되는 것보다 절대적인 량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치과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초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는 아시겠지만 치과에 들어가는 치과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은 3D 스캐너라든가 그러한 솔루션 거기에 들어가는 토탈 치료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진단 시스템하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솔루션들이 치과를 개업할 때 상당히 필요한 기자재들이다, 그 장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임플란트는 거기에 들어가서 개원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중에서 치과 1만 명당 개수가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리오프닝이 된 다음에 치과의 저변 확대, 임플란트 저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최고 수혜주는 레이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이를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단가 이슈 이런 것들이 도리어 조종을 보이게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가고 있는데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목표가는 전 고점인데요. 35,0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2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 임플란트 관련주 목표가 35,000원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쿠콘이라는 회사 이화진 멘토께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이제 뱅크 샐러드나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아마 실제로 해봤을 건데 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대출이나 이제 보험이나 이제 차량 중고차 관련 차량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가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API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이제 쿠콘이 하는 이제 역할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0개국이나 2,000개에 대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꾸준하게 수집하고 이제 모아서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API 서비스를 도입 비용을 나오고 있고 월마다 이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1월에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데이터 부분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간편 결제나 지급 서비스 기준이 매출 비중이 한 60%가 있었는데 네. 이래 올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부분이 꾸준하게 사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일단 API에 대한 고객사가 매달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주가가 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가금 서비스를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행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쿠콘이 중소형 업체로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반응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마이 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이 회사의 좀 장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연간 대략 한 40%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같은 간편 지급 결제는 꾸준하게 20에서 25% 이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네네. 7분기 연속 계속 역대 최고 매출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좀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그동안 올해 뭐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제 워낙 이제 인터넷 시장이 안 좋았다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 상승한다 하면은 좀 쿠폰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건가요? 어제 오늘 한 15% 정도 이틀간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목표가랑 손절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봅니까? 일단 목표는 이제 4만을 제시했던 거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올해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는 측면이라면은 만약 내년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나 이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1분기, 2분기 내에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매해도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기택 멘토의 레이, 그다음에 이화진 멘토의 쿠콘까지 오늘 감신주 확인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